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장 대표와는 단독 회담도 갖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소재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포함 450명을 체포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근무평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오는 8일 형식은 오찬 회동. 1차 관심은 여야 대표의 만남 분위기로 악수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2차 관심은 오찬 이후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독 회동입니다. 정치권 갈등 속에 뼈있는 말들이 오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자 이튿날 바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최초 제안 12일 만에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포함해 9명이 함께합니다. 오찬 회동이 끝나면 앞서 장 대표가 요구했던 대로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이 진행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더 센 상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경색된 정국을 푸는 물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는 치열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만남 성사에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과연 내란 세력과 악수할 수 없다는 여당 대표와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는 야당 대표가 손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광복절 경축식 등 여야 지도부 참석 행사에서도 악수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출 후에도 정 대표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실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는 대부분. 장 대표도 정 대표를 향해 내란 교사범이라고 맞받으면서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심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악수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당연히 악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싸늘해진 두 사람의 관계에 오찬 회동이 변곡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어렵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성사됐지만 국회 상황은 협치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을 검찰개혁 청문회에 부르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관련 입법 청문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증인들을 대거 부르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재판 뒤집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결국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무슨 말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지금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을 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은 정상을 국민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퇴장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검찰 해체법이라 비판하며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에선 또 이른바 추나 대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폭처럼 회의를 진행한다며 비판했고 윤리위에도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심각한 이해 충돌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한다며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건 월권이자 조폭식 운영이라는 겁니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 위원장의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나대전은 당대당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조폭 영화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될 경우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며 추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 고발과 추 위원장 징계 요구로 맞대응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이 내용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대통령의 의지가 컸죠. 네. 하지만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을 요구를 하면서 평행선을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단독 회담을 대통령실이 받아줬기 때문에 성사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 야당과 대통령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씩 물러선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3자 회동과 단독 회담을 같이 하는 형태, 이른바 절충안을 제안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게 한쪽에 100% 유리하면 협상이 되겠느냐라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자 회동, 특히 단독 회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정해진 의제는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 네. 있었던 그 정상 외교, 이거에 대한 발언 또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래 과거에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다녀오면 여야 대표에게 설명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다 망가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동에서는 의제를 제한하는 걸 야당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문제 제기를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야당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른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셀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는 걸 강조해왔던 만큼 대립을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모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로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번 회동이 그래도 좀 얼어붙은 전국을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해 4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작심 발언을 15분 동안이나 쏟아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장 대표의 발언 수위가 세다면 만나서 오히려 더 분위기가 냉랭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장 대표의 발언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10조 원가량 투입해 건설 중인 미국 합작 배터리 공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겠다며 410명 넘게 체포했는데 한국인 직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투자하고 체포당하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구류된 채 서 있고 경찰이 이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 수사국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유입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외신은 미국 당국이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해 공장 노동자 약 45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상용비자나 전자여행 허가를 발급받아 출장을 가 현지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작 배터리 공장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 전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밝혔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약 10조 원가량이 투입된 합작 배터리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공사도 일시 중단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전차 탈선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전차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여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전차 푸니쿨라 주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꽃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케이블 전차 탈선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는데 2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여성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도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애도를 표했고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에도 포르투갈인 5명과 스위스인 1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사망자는 독일과 미국 등의 국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전차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Recent and repeated warnings from the city's cable car workers related with maintenance issues have resurfaced.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관광붐으로 지난 10년간 이용객이 3배나 늘며 과부하가 걸렸지만 전차 교체나 시설 투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인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사망하신 분들의 신원 확인이 종료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현지 여행사 분들 협의에 따라서 장례 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 발리 화산 폭발로 공항에 발이 묶인 국민들, 마다가스카르 강도 사건까지. 지난 2022년부터 해외 사건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상반기도 작년 사망자 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일단 대사관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합니다. 해외 경찰서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변호사는 누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등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나 자연재해의 경우엔 대사관에서 먼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병원을 방문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조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법규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간이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현지 언어를 모른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 사건 사고 접수나 통역 서비스도 받으면 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가지 실리, 경제와 북핵 문제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위를 다지며 경제 협력을 얻어냈고요. 한반도 비핵화 얘기는 쏙 빠지면서 북핵에 대한 중국의 묵인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손을 마주잡습니다.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다짐했습니다. 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을 뜻하는 안러 경중 행보를 보인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역의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의 협력 없이는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때마다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내용은 이번 회담 결과문에서 빠졌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배려해 중국이 손님 예우를 갖췄다는 분석이 많지만 북핵 문제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에 대한 관심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일 베이징 도착 당시에만 모습을 드러낸 뒤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될 수 있는 주애를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의견 속에 동행시킨 자체만으로도 후계자 수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눈길을 끈 게 또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착용한 이 명품 시계와 가방인데요. 모두 수천만 원대 고가품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손목 위로 시계가 눈에 띕니다.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의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가격은 약 14,000달러, 하나로 2천만 원 상당입니다. 회담장에 동행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핸드백도 눈에 띕니다. 프랑스 명품 크리스티앙 디오르로 추정되는 이 제품은 가격이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김 씨 일가가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ICBM 시험 발사 당시 김주애는 25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재킷을 입었으며 같은 해 12월 진행된 공군 비행 참관에선 부녀가 나란히 고가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으로의 명품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일가의 명품을 조달하기 위한 요원들이 해외에 상주하며
시계나 가방부터 승용차와 요트 같은 고가의 물품을 밀반이 파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단둥에서 신의주로는 정기적으로 외교 행랑이 북한으로 반입이 되거든요. 특히 소형 귀금속이라든지 고가품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 씨 일가의 명품 사랑과 달리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선 외국 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며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가 반미 결속을 과시한 데 이어 인도까지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유럽에 손을 내밀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북중러 결속을 흔들려고 했지만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이 같은 이관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통적인 동맹 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90분간 화상회의를 갖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지 말고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Nous avons aussi décidé de coordonner nos actions en matière de sanctions primaires et secondaires pour être plus efficaces et arrêter l'effort de guerre russe. 미국 언론은 평화협정 중재에 좌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까지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중러에 이어 인도까지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외교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뒤늦게 사과했지만 파장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물론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에 공개 사과에 나선 겁니다. 여론이 악화하며 조국 책임론으로까지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조국 원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 원장에 이어 책임론은 민주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라는 발언이 2차 가해라는 논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이 즉시 조치 중에 있다며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마저 용인할 수 없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최강욱 원장의 발언 등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논란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맹비난했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시장에 이어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국 원장을 향해 변명조의 메시지만 내놨다며 감옥에 있는 동안 교정, 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제가 된 정치권 뒷이야기를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만큼 오늘도 이 중국에서 벌어진 이슈로 시작을 해보죠.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키워드 보면요. 2번 불렀지만 누가 누구를 2번 불렀다는 걸까요?
바로 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2번 불렀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열병식 이후에 다른 행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뒷좌석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김 위원장을 2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원식 의장과 함께 가서 뒷좌석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2번 얘기를 했어요. 그 북측 경호원들이 네. 막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최선희 외무상은 심지어 자신을 보고도 외면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박 의원은 우리 측의 이런 대화 시도가 북한의 좋은 시그널로 인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측은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기 때문에 예상된 장면이긴 합니다만 네. 우원식 의장은 또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이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이번엔 850만 분의 1인데 조국혁신당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을 85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뭐 로또도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850만 분의 1 정도 되겠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신념과 이상이 같은 거냐. 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건데 황 총장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과하게 견제하고 있다라고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사면뿐만 아니라 사면에 더해서 복권까지 해준 건 정치 활동을 하라는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정책에 있어 우클릭을 하게 되면 조 원장이 이 빈 좌측을 채워달라는 것으로 자신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합당 확률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양당 간의 미묘한 긴장감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마저 보겠습니다. 거의 한 팀이네요. 지금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누가 누구와 한 팀이 됐다는 건가요? 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거의 한 팀이 됐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 보수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 시장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긴밀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오 시장님이야 정치적으로 저희랑 뭐 인적 교류도 많고 그건 거의 뭐 한 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지금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겪던 안철수 의원과도 이제는 특별한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는 얼마나 한동훈 대표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친한계의 영향력이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들과의 정치적 연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야권,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미 있는 연대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들은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CCTV에는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SUV 한 대가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2명 옆으로 멈춰섭니다. 잠시 뒤 학생들이 겁에 질린 듯 도망치고 차량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한 끝에 20대 남성 3명을 체포하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돈 뜯어내려는 금전적 의도 있었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생 2명과 자영업자 1명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장난삼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사회적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복판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등하굣길에 직접 마중을 나오는 학부모들도 늘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아이들끼리 학교를 보내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 등하교 문제도 더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감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레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백지 서명을 요구하고 근무평가 순위까지 조작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사무처장 주재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근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백지 서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금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순번 명단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명단도 없이 그냥 백지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그러면서 실제 직원들의 근무평가가 조작됐고 순위도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명단을 첨부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명단 순번이 금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사실 조작이라고 봐야죠. 일부 직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반부패와 공정을 떠들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부패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측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지 결제는 사실이 아니며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 사무처장이 교체된 것도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반부패 총괄기관이란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릴 있고 재밌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 직접 실험해보니 사이클 선수마저 제동에 애를 먹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택시가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차량에 부딪힙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는 차량에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고정기어 자전거인 픽시를 타다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경륜 경기용 자전거인 픽시는 시중에는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현란한 제동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학생들에게 인기인데 실제 학교나 학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면 막 앞바퀴 들고 탄다거나 아니면 뭐 스키딩 같은 거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있어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앞, 뒤로 바퀴가 굴러갑니다. 페달을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제동이 가능합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같은 조건으로 주행할 경우 픽시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일반 자전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현역 사이클 선수조차 속도가 올라가자 자전거 제동을 못하고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거나 차량의 진로를 바꾸는 상황 등에서 제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지거리가 길어지고요.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 개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에 나섰고
정부도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적어도 2,200명이 숨진 가운데 규모 6.2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구호물품의 계속되는 여진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천장이 뻥 뚫린 집에 돌덩이가 가득 쌓여 있고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군 헬기가 부상자를 급히 이송하는 사이 마을 한쪽에는 사망자를 안치할 묘지가 마련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규모 6.2의 또 다른 강진이 발생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규모 6.0 강진 이후 두 차례 지진이 강타하며 현재까지 2,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진과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마을을 잇는 도로가 끊겨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구호 물품은 여전히 부족해 일부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지진 생존자에게 공급할 자원이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에 선상 파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여름 김 여사가 당시 김성훈 경호처 기획실장을 통해 해군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경호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직권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해군함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해군함정 선상 파티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실장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금지 혐의로 수사 중이며 김 여사와 당시 경호처 기획실장이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직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과거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 의원은 김 여사가 파티에 참석한 제독에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의 항박 일지 등이 담긴 해군 비공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김 여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김 여사의 인척집에서 발견한 이우한 화백의 그림 출처를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로 특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여사의 공천계획과 관련한 매관 매직 의혹이 4개로 불어났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입니다. 지난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며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경로 추적에 나선 특검팀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 그림을 구매해 오빠 김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검사였던 김 전 특보는 그림을 1억 2천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반클리펜 앞에 목걸이, 바셔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에 이어 이우환 화백의 그림까지 김 여사 관련 4번째 매건 매직 의혹이 추가된 겁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김 전 특보를 밀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 전 특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특보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그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로 거론된 김예성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김 씨 공소장을 확보해 살펴보니 정작 김건희 여사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서 김 여사 관련성을 캐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고 김예성 씨와 IMS 모빌리티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던 민준기 특별검사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얻어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던 김 씨가 귀국하자 곧바로 체포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김 씨의 공소장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만 적혔습니다.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 46억 원을 빼돌렸고 그중 24억 3천만 원은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사실상 김 여사와 김 씨 간 연관성을 재판에 넘길 정도로 입증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집사 게이트 규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순직 해병특검팀은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을 비롯한 군 수사 조직을 축소하려고 한 움직임의 배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 수사 조직 축소 지시를 VIP 경로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보복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조직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군 수사 조직 개편 계획 문건입니다. 사건 수를 고려해 각 군 수사 조직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안인데 해병대 수사단은 60% 이상 대규모로 줄인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VIP 경로회의에 참석한 뒤 경로 사실을 전파한 정황이 특검팀 수사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사안을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원 비서관과 군사정책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어떤 논의 있으셨습니까? 임 전 비서관에서 이 전 비서관, 유 전 관리관, 국방부 순으로 문건이 만들어지게 된 연결고리가 확인된 셈인데 남은 건 최초 지시자가 누군지입니다. 임 전 비서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MBN 전화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군사 경찰 축소에 임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29건의 상습 체납과 이로 인한 14차례의 압류,
그리고 자녀의 특목고 논란이 문제가 됐는데 주 후보자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야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부과된 46건의 지방세 중 29건을 체납한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등인데 주 후보자는 이로 인해 자동차 2대를 14차례나 압류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를 국민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로 납득할 수 있겠냐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세금 체납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급형 조국 정도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후보자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납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수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고요. 지역 납부는 실수였고. 반면 여당은 최근 발생한 프랜차이즈 사망 사건 등 갑질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로 정책 검증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퍼붓고 있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생수 공급이 시작됐고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시설은 급수가 제한됩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대형 헬기가 강릉 오봉저수지에 물을 쏟아냅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퍼와 적게는 3톤에서 많게는 8톤을 쏟아붓습니다. 산림청과 군헬기 10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저수율은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가뭄 장기화에 생수 공급도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에는 물을 받으러 온 차들이 꼬리를 뭅니다. 생활용수 사용량이 줄지 않자 강릉시는 이렇게 생수 지급을 앞당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급한 마음에 손수레까지 끌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날이 또 좀 덜 더우니까 좀 한 병가 이틀 먹을란가. 그때는 이틀을 못 먹겠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더운지. 강릉시는 제한급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00톤 이상 사용하는 공동주택 113곳과 대형 숙박시설 10곳이 대상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2%를 눈앞에 둔 상황. 다음 주면 모든 지역에 단수 조치가 시행되는 10%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10월 초 중국 최대 연휴도 앞두고 있어 명동 같은 주요 상권은 모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 K-팝과 화장품 등 K-뷰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一个是真心喜欢 K-pop， 再一个是想来韩国购物，然后了解韩国的文化。 이번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유커가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명동을 찾는 중국인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관광객보다 쓰는 돈이 많고 특히 중국 최대 연휴인 10월 국경절, 중추절을 앞둔 시점이어서 상인들은 벌써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뭐 10개, 20개, 적게는 많게는 100개, 200개. 그리고 나중에 꾸준히 또 주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3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떡볶이 생각보다 명동에서 소비가 되는 거니까 일단 오면은 일단 좋아요, 저희는. 지난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0만 명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의 90%를 회복한 상황. 관광업계는 무비자 정책이 더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0에서 90%는 개별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으로 무비자가 확산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권가에서도 호텔, 카지노주 등 중국 소비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시장 전반에 모처럼 유커발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가전제품이 AI와 만나면서 편리함을 넘어 이젠 생활의 동반자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하자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Open the fridge door. Doors opening.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자 화면에 관련된 레시피가 뜨고 필요한 오븐의 온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집은 AI 홈 기능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녀에게 비상 연락이 갑니다. 모든 가전이 인공지능 AI로 연결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AI 홈은 각 기기가 사용자를 이해하고 주변 정보를 결합해 개인의 취향과 사용 습관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자 집안 가전들이 스스로 전원을 끄고 집안의 애완동물의 털이 날려 공기가 오염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작동합니다. AI 세탁기는 에러 표시가 떴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대형 세탁물을 한 장씩 이불 코스로 세탁하고 세탁물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주세요. AI 가전과 연결된 띵큐온 허브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해주는 가전과 AI의 만남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상을 빠르게 현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팔찌를 샀는데 막상 하자가 생겨 AS를 맡기니 답변 하나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리라도 하려면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수백만 원의 수리비까지 내야 하는데요. 명품값은 수시로 오르지만 품질과 서비스는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까르띠에 매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팔찌를 샀습니다. 구매 5개월 만에 부속품이 빠져 수리를 맡겼지만 한 달 뒤에야 프랑스 본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 교환 아니면 나는 환불만 원한다. 근데 뭐 프로세스상 뭐 무조건 프랑스로 보내야만 그다음 진행이 가능하다고. 제품마다 정해진 수리 절차와 방식이 달라 본사로 보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무조건 해외로 맡겨야 되는 제품이세요. 근데 고객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저희 쪽에서 그래도 확인을 해드렸다. 다른 제품에서도 비슷한 하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픈시라고 관지가 휘었는데 이제 324만 원 나오는 게 맞는지 국내가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는 반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판매가의 60%를 수리비로 청구했습니다. 주얼리는 수리 보증이라는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객님의 생활 환경을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판매약관에는 수리 관련 상담은 고객센터나 매장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까르띠에는 내부 절차와 정책에 따라 고객 요청과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회사 기준 지난해 국내에서 역대 최고 매출인 1조 8천억 원을 기록한 까르띠에는 올해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성에 걸맞는 서비스는 물론 구체적인 판매 여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아함의 거장으로 불리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건강이 악화한 최근까지도 50주년 무대를 직접 챙겼던 그는 패션은 물론 문화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레드카펫을 빛낸 수많은 드레스와 슈트, 그 뒤에는 우아함의 황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있었습니다. 절제된 미니멀리즘으로 패션사를 새로 쓴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현지 시각 4일 밀라노 자택에서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4년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태어난 아르마니는 1975년 남성복을 창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세계적 명품으로 키워냈습니다. 안감 없는 재킷과 부드러운 소재의 남성 정장, 어깨 패드가 달린 여성용 파워 슈트는 패션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I think there's definitely always a look towards simplicity, clean lines, really rewritten the way that the world dresses.
완벽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밀라노 남성복 패션위크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직접 모델 의상을 챙겼습니다. Qua è sicuramente molto gratificante, ma per me non è una tappa d'arrivo, è qualcosa che anzi mi impone da domani di dover meritare ancora l'adesione. 전 세계 46개국 600여 개 매장을 운영해온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사망 전까지도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창립 50주년 행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아르마니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지며 밀라노 아르마니 극장에서 오는 6일과 7일 공개 추모식이 열립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통일문화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통일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김주아 MBN 특임 상무가 언론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일문화연구원은 2003년부터 국격 향상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통일문화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과 응원 문화가 흥행의 비결로 꼽히는데요. 또 하나 주목받는 요소가 바로 시구입니다. 정치인의 전유물로 시작해 이젠 일반인도 마운드에 오르는 시구의 변천사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의 시구자는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가볍게 공을 던지던 홍보성 시구는 홍두루 홍수아가 메이저리거 뺨치는 전력투구로 인기를 끌며 변화를 맞았습니다. 체조의 백일루션 동작부터 (360도) 공중돌기까지 이목을 끄는 묘기 대행진으로 야구장의 즐길거리로 자리 잡은 시구는 천만 관중 시대와 함께 화제성도 커졌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마운드에 오르자 순간 시청률도 함께 오릅니다. 야, 다들 뭐 이 순간을 지금 놓치지 않기 위한 정말 몸부림들을 다들 치고 계시는데요. 레드벨벳 아이린의 시구에 수줍어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팬들의 웃음도 자아냈습니다. 최근엔 일반인도 마운드에 오릅니다. 지금 선수들이 던지는 지금 마운드에서 정위치에서 던지고 있어요. 여고생이 불펜 필승조를 연상케 하는 멋진 투구를 뽐내는가 하면 LG 문보경과 닮은 꼴로 화제가 된 초등학생도 마운드에 올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보경 오빠 홈런을 치라고 했는데 왜 친동생이 원하는 것 같죠? 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마술 시구부터 드론을 동원한 최첨단 시구까지 시대 흐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하는 시구가 역대 최다를 넘어 1200만 시대로 향하는 프로야구의 흥행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도 자주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밤까지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와 충남, 전북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가 되겠고 광주는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